강사 황윤석입니다. 저도 나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고 또 산을 참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볼까요? 산책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참여자들이 여러분을 뵐 때 어떤 사람을 뵐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단순한 가이드, 아니면은 리더, 아니면 가드, 보호자. 제가 볼 때는 종목에 관계없이 이 스포츠 레저에 관련된 곳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슈퍼맨으로 봅니다. 모든 걸 다 잘하시는 분들, 이 분야에선 최고인 분들,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실 건지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많은 꿈을 가지셨잖아요. 지금부터 현장에 계시는 순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찾아오신 참가자들의 이제 그날 하루의 꿈을 이뤄주는 분이 되신 거죠.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리더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관리란 무엇이냐? 결국 숲길 프로그램에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란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참가자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일보러 오신 분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사고 발생 또는 재해 발생, 이따 사고나 재해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리고 하겠습니다. 잠재성, 그런 잠재적으로 위험, 사고나 재해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저감시키는, 그 위험을 저감시키는 그런 것이 안전관리다. 세 번째는 발생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사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면 사고를 없앨 수 있을까요? 진실은 사고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사고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안전관리는 안전을 왜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 안전관리라는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심각, 중대성, 부상당한다거나 이런 것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고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를 못 해요. 예, 사고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사고들 대부분 보면요, 바로 그러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고 신식시설에 들어가면은 안정이 된대요. 좋으니까. 근데 안전을 안전으로 두뇌가 잘못 받아들인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라, 그런 얘기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재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효과적이란 말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예산이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근데 모든 안전관리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업이라면.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건 무슨 가용성이 있는, 그 예산의 한계에서 최고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가 안전관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특히 관에 관련되신 분들, 제가 주로 이제 관에 관련되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정답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안전관리는 더 확실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주 큰 기업도 예산의 한계는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예산에서 확보된 최대치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무조건 다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안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안전. 우리가 숲길도 알려면 숲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안전도 관리하려면 안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안전이란 허용 또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해방. 약간 좀 말이 이상하죠? 예. 외국어를 번역 그냥 해놔서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허용이라는 느낌이 어떠세요? 끌어안는다. 수용. 그 정도는 내가 포용할 수 있어. 허용. 내가 허락할 수 있어. 그럼 무엇을 허락해? 무엇을 끌어안어? 위험을 끌어안는다고 그랬어요. 안전의 성격을 명확히 내주는 말입니다. 안전은 항상 위험이 깔려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안전하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젠 다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절대 안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집어넣고 아무리 안전관리를 해도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항상 위험은 깔려 있고요. 그 잔류 위험성으로 인해서 잔류 위험성을 단지 억제하고 있는 상태다. 누가? 여러분들이 안전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항상 재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리냐고요? 신문에 날 커다란 일을 만들어요. 왜? 숨기게 돼요. 사고가 나도 자꾸.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고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죠. 우리 안전관리 핵심이 뭐냐면요. 유사한 사고나 똑같은 사고를 또 내는 것을 안전관리의 실패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일에서 안전이 최우선이십니까? 왜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할까요? 기업이 안전하려고 돈을 버나요? 학생이 안전하려고 공부를 하나요? 숲길 산책을 안전하려고 할까요? 안전이 최우선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기업도 돈을 벌려면 안전해야 되고 숲길 산책도 즐거우려면 안전해야 되고 결혼생활도 행복하려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일단 재해와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해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사고란 게 무엇이냐. 여기서 없지만 사건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해. 물리적, 건강장애, 재산, 그러니까 인적 피해와 그리고 인적 피해, 다치는 걸 인적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깨지는 것을 물적 피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이라이트,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피해예요. 인적 피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에서는 물적 피해다 인적 피해가 핵심입니다. 이거 다치는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사고라는 거는요, 어떤 그 재해를 만든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축구하는데요. 뛰어가다 드리블하다가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다른 선수가 공을 뺏어 부딪혔어요. 부딪힌 게 이게 사고예요. 충돌, 사고. 근데 그거로 내가 쓰러져서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건 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와 재해 개념. 이 안전을 공부할 때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사고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100개의 사고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요 70%의 사고는요 원인이 두세 가지에 불과합니다. 무슨 이야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두세 가지 핵심만 찾아서 그것만 통제만 제대로 해주면 70%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라는 것은 인적 요인이 대부분이에요. 당사자나 관리자, 또 지도자, 이런 또 대비 부족,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안전사고를 만듭니다. 두 번째, 재난사고라는 거. 인적 요인도 있지만요, 특히 물적 자연현상에 대한 게 많아요. 근데 숲길 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요, 숲길 쪽은 이런 재난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난사고도. 하지만 제가 퍼센테이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전 세계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 원인의 80에서 90%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실수. 근데 요 데이터를요, 그대로 끌고 올게요. 우리나라 산업안전으로요. 88%에서 88% 정도가 바로 원인이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틀리고 활동도 틀린데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요, 스포츠 쪽에서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거기도 88%가 부상의 원인이 사람의 실수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에서 안전관리할 때 핵심은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참가자에다가 핵심을 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지도자, 참가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인적 요인에 여러분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고 유형으로는 개인 사고가 있고 조직 사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시스템, 조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 일개 대대가 몇 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죠? 4개. 그죠? 근데 다 4개로 돼 있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공학적으로 한 사람이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4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레슨 같은 것도 보면 4명에서 5명.
항상 그렇게 되죠. 근데 20명을 관리한다는 건 참 진짜 관리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조직. 만약에 제가 이제 지도자고요. 여러분이 산행객이라고 쳐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가기 전에 규칙을 정했어요. 오늘 산행할 때 위험한 건 이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자꾸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얘기를 해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어겨요. 그럼 나중에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지쳐요. 난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네가 뭐 다치면 알아서 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제 리더가 지적을 안 하네. 그럼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건 해도 되겠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쭉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으로 난 사고가 무슨 사고냐고요? 세월호 사고요. 그래서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작은 집단이나요. 사고가 만들어지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관리 감독의 의무 중에. 뭐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주의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판례를. 그래서 이런 조직사고를 안전문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문화가 뭐예요? 스스로 지키게 하는 거. 습관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 말고 이제 수영장 관련된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절대 물에 뛰어들게 하지 마라. 처음에. 항상 옆에 사다리를 잡고 내려오게 해라. 습관적으로. 한 석 달만 그래 놓으면요. 그 사람은 성장해서 60살이 돼도요. 항상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할 땐 그런 절차 나가서 습관을 갖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안전문화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일단 해저드와 리스크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해저드, 리스크. 근데 이걸 왜 영어로 하냐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똑같은 위험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안전 관리할 때요. 리스크, 해저드. 여기 그림 보다시피요. 기본적으로 해저드라는 건 여기 있는 모든 게 해저드가 될 수 있어요. 책상, 그리고 의자, 그리고 바닥,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에 연결된 선,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젝트까지. 이것들이 가만히 있을 때, 책상에 가만히 있고 의자가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 사람이 안 앉았을 때, 사람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앉았잖아요. 이제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이 위험에, 잠재된 위험에, 어떤 위험인지 모르지만 이 잠재된 위험에 이제 여러분이 노출된 거예요. 이걸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를 할 때는요, 숲길에서 안전관리를 할 때는요, 가장 핵심이 바로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 해저드예요.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 여러분 있는 교육장, 여러분이 가는 숲길 속에 그냥 본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잠재 위험이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사실 오늘 교육은요, 그게 핵심이에요. 바로 그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해저드와 리스크의 개념 명확히 알고 나가면 됩니다. 잠깐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제가 모 자동차 선전인데요. 제가 하도 너무 신기해서 제가 다운받아 봤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가 나는 원리를 진짜 잘 표현한 선전이에요. 지금부터 사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전 핵심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고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일리는요, 보험업자예요, 보험업자. 이 보험업자가 1930년대인가 40년대에
사고가 왜 나는지 분석합니다. 5만 건의 보상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300대 29대 1이라는 법칙이 나왔어요. 300개, 부딪힐 뻔했어. 깜짝 놀라라. 미끄러질 뻔했어. 걸려 넘어질 뻔했어. 이런 사고를 그냥 이걸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아차도 사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사고 날 뻔했지만 사고 안 났잖아. 괜찮아. 아니요. 국제 표준에서도 그걸 아차 사고라고 사고 기록에 넣게 돼 있어요. 그거 300개를 그냥 놔두면 29가지의 조금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고 그걸 방치하면 하나의 아주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리니까 거기다 이쁜 꽃을 좀 화단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요. 우리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태시고 담배를 딱 버리려고 그랬는데 길거리가 너무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참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차 2대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하나는 깨끗이 했고요. 하나 유리창을 깨놨어요. 일주일에 가보니까요. 한 차는 그대로 있고요. 한 차는 엔진까지 뜯하고 타이어 다 떠가 아래 쓰레기 잔뜩 있었대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바로 사람들은 정리를 안 해두고 관리를 안 해두면 거기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시즈 모드예요. 좀 전에 본 영상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톰과 제리가 있네요. 야, 제리가 여기 치즈를 가지고 있어요. 야, 저걸 스위스 치즈예요. 구멍 뻥뻥 뚫린 거. 저걸 얇게 썰어서요. 쭉 놓고요.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화살을 쏠 거예요. 야, 구멍을 통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대형 사고는 그 확률이 항상 맞아 떨어졌어요. 아주 진짜 우연치 않게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원리고 끝으로 이제 여기에 제일 핵심인데요. 예, 요건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집어넣었어요. 개구리가 15도의 물에서 가장 활성화 잘 산답니다. 근데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넣었더니 툭 튀어나갔대요. 근데 넣어놓고 살며시 데펴서 끌어올렸더니 그냥 앉아있다 죽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아까 그 강사, 처음에 영상에 했던 강사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숙련가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저거예요. 왜? 익숙해져 있거든. 산길에 처음 등산해 오면 산길에 오는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눈치 보죠. 여러분 눈치 보죠. 옆에 사람 눈치 봐요. 조심조심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말 시키면 잘 들어요. 근데 한 3, 4년 되면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요. 막 행동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야, 이게 익숙함이에요. 근데 잠깐만, 우리 노련하신 전문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강사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저 강의를 보고 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정말 안전관리의 핵심을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루틴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두 번째, 노련해져라. 익숙해지지 말고. 노련한 사람은 익숙한 사람하고 다르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의 실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고자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도 실수를 한다. 운영자, 오너도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은 사소한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라. 작은 것이 큰 게 된다는 그런 사고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고들은요. 이 네 가지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사고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리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이드고요. 그리고 또 가디언이죠. 사실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됩니다. 결국 슈퍼맨인데요. 결국은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강사는요. 원래 약간 이렇게 압박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모아서 내가 리더입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어깨 위에 한 그림자가 올라탑니다. 그게 뭐냐고요? 관리감독의 의무요. 관리감독의 의무 중에 항상 여러분 보는 게 사고가 나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안전 관리감독 의무 위반, 안전 의무 위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바로 리더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 관리감독의 의무입니다. 이건 운영자도 갖고 있고요.
지도자, 관리자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야? 고지 의무와 주의 의무. 고지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내가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의는 뭐냐고요? 계속 주의를 지적해야 되는 의무. 포기하지 말고 들어와서 끝나는 순간까지 지적해야 되는 의무. 약간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다 싶은 과도하게 지적해야 되는 의무. 친절이나 과도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감독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고지하고 주의 의무인데요. 제가 그래서 법을 좀 찾아봤어요. 과연 사람들을 리드하고 지도하는 사람들, 유사하게,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핵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판례를 여러 가지 줘본 결과, 이게 리드하는 사람들, 이게 교사들이거든요. 리드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판결이 났던 것은 대부분 요 8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안전지도 미실시.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가리키든 사전 안전지도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때 과실이 발생했고요. 과실하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놔둔 상태에서 현장에서 떨어졌을 때 현장에 잠깐만 있어 담배 대피러 간다거나 이런 또 잠깐 사소한 또 내지는 청소를 하러 간다거나 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부재했을 때 또 몸이 약한 사람을 정확히 배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점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점검 소홀이라든지 어떤 기온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여름에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교구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준비 운동 없는 체육. 실제요, 저도 이제 사고 났을 때, 제가 수사를, 제가 수사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지도자가 이제 사고 났으니까, 해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준비 운동이었어요. 준비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어느 정도 섬세하게 보냐면요, 이 운동의 특성은 뭐고, 이 운동에 특성에 맞는 준비 운동이었냐. 그것까지 보더라고요. 또 몇 분을 했느냐. 굉장히 섬세하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신체 활동으로 나는 사고들은 준비 운동으로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병자들. 그리고 신속하고 유연한 응급처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런 판례를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떤 응급상황은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결과로 사망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의사가 옆에 있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기 대응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했느냐.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도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소홀했느냐. 요즘 8가지 조항이 사람을 리드하는 그룹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4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이건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온 건데요. 이 4가지를 구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대부분 계획은 만들었는데 시행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안전 매뉴얼 가져오라면 옆집 거 가다가 이름만 바꿔서 넣으시죠.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법령. 근데 법령이라는 것은요, 꼭 무슨 이것만 법이 아니고, 개선, 권고, 그리고 지침, 이런 공문들이 내려올 때 그것도 법으로 봐요. 왜냐하면 라우가 아니라 룰로 개념으로 보는 거라, 룰. 그래서 법령만 볼 게 아니고 만약 어떤 지침이나 내려온다면 그런 것도 항상 체킹하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준수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관계변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느냐. 이건 뭐냐면 법이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것을 시행했느냐, 조치를 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이 4가지가 핵심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고의 재난 예방과 대비에 대한 부분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은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고지의무를 하셔야 돼요. 계획 고지를 해주셔야죠. 오늘은 어디로 갈 거고,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떻게 할 거고, 또 어떤 규칙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트래킹.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면서 봐야 되고요. 팀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육, 소통, 교육 가시면서 계속 그냥 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비상 대응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실 가셔야 합니다. 요거는 현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여기 지금 나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 첫 번째, 물론 당연한 거겠죠. 지형이라든지 야생동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특징을 봐야겠고 일기예보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참가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올 때 아까 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여기 모이신 분이 어떤 분들이시죠? 무슨 일을 하시죠? 또 경험을 얼마나 있으시죠? 왜? 그래야지 제 수업에 나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가이드가 아니고 사실은 에듀케이션, 자연에 대한 공부 아니겠어요? 또 행복해지는 공부고. 그러려면 이런 참가자인 걸 알아야 되고요. 또 장비와 물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체크가 돼야 될 겁니다. 브리핑. 브리핑 할 때는 분명한 것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활동 중에 위험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같은 게 있다면 시연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어두세요. 동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다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떤 일이 쓰러졌어요. 추락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이거 할 때 물론 묵시적 동의라는 게 있지만 사전에 동의를 받아둔다면 사전에 참가 신청서에 동의를 갖다 응급처치 활동에 동의합니다라고 받아둔다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안 생길 거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편하게 진짜 정성껏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브리핑 됐고요. 트레킹 할 때는요, 일상적인 트레이를 따라가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 툴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 그 툴에 대한 걸 계획서에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정기적으로 그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요. 팀 관리할 때는 물론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속도라든지 격려가 필요하죠. 속도를 맞춰주고 발걸음을 맞춰주고 해야죠. 무조건 빼버리면 안 되죠. 제가 전에 우이동 산길인가? 거기를 한번 제 팀이랑 같이 갔는데요. 제가 지금보다 한 15km 더 나갈 때예요. 110km 정도. 갔는데요. 제사정을 안 봐주더라고요. 제사정을. 전부 다 앞서 가버리고요. 저는 그 우이동 산길 거기 불국사인가요? 잘 높지도 않은데 진짜 힘들게 갔어요. 제 혀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탈 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게 수시 점검이거든요.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 그러니까 아까 루틴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가다가 맨 아침에 한번 점검하든지 몇 분마다 한번 점검하든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교육할 때 가장 느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계속 팀원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게 되면 바로 낙오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구급상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어떤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왜? 슈퍼맨 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안전관리 계획서, 그 핵심 요인, 준비할 때 핵심 요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안전관리 계획서예요. 행안부 메일 쳐서 안전관리 계획서 반드시 만드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기 저는 이 글이 참 좋았어요. 근로자. 왜냐하면 레저 여가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근로자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노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4대 보험 받고 근로자 맞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근로자는 책임도 따라와요. 보상도 있지만. 근데 근로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몇 가지 있고요. 운영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몇 가지 있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고요. 위반이 있어요. 실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만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만 위반은 가만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안전관리 계획서가 없는 건 위반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활동 중이신 분들 페이퍼워크 안 좋아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싫어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소송을 겪고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역시 문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계획서가 낫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메가더가 그런 얘기 했나 그랬을 거예요. 전쟁 계획서 짜면서
나중에 계획 다 짜놓고 하는 얘기. 계획대로 되는 전쟁은 없어. 그럼 계획을 왜 짤까요? 계획을 짜본 사람은요, 전반적인 걸 다 가봤기 때문에 가다가 틀어져도 상황에 맞게 달라져도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오류가 생길 때 어디서 오류가 생기는지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안전관리세는요, 바로 사전에 산책 프로그램 운영에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비를 이루고 위기 발생 시 유효한 대응과 적절한 사후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 만드냐고요? 운영 전에 만들어야죠. 운영 후에 만드는 건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바로 여기 있는 내용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에 들어가면요, 안전계획서, 운영계획서인가요? 관리계획서인가요? 그거에서 PDF 딱 검색하면요, 양식이 툭 나와요. HW가.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기에 맞게 툴만 바꾸시면 돼요. 거기에 주요 들어가는 게 개요,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 안전 목표. 이 안전 목표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전 목표를 짤 때는요, 야, 나는 사고 절대 안 날 거야. 사고 0%.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전년도에 10번 났으면, 또 내가 2번 났으면, 중대한 사고 났으면, 낮은 사고 낼 거야. 5번 냈으면, 이번에 3번 이내로 줄일 거야. 이런 현실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이런 대상의 유형, 또 안전 조직 체계. 야, 우리 조직은 사장이 누구고, 밑에 누구고, 누구, 이 사람이 시설 담당하고, 이 사람이 지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써있고요.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업무 분담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관련 법규가 뭐야? 나에 관련된 관련 법규. 야,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여기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가지신 분이요? 심폐소생술 수료증 가지고 계신 분? 유효기간 안 끝난 거. 예, 좋습니다. 어린이 안전 전문 교육에서 8세 미만 다루시는 분들은 어린이 안전 전문 교육 4시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 지도자들은 포함이 돼요. 의무교육 대상자 4시간짜리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취업했다면 직장 안전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다 의무교육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신 거죠. 안전점검, 두 번째 이제 안전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전점검은요, 항상 전중 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태 및 기능 점검이 맞는 것 같아요. 상태 점검이라는 건,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가? 파손되지 않았나? 그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기능은 뭐 후레쉬라든지 기타 작동이 되는지,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유관 점검의 한계다. 사실은 유관점검 외에도 정밀점검 이런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상태 및 기능 점검과 유관점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진짜 크게 보인다. 이거는 빨리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 내일 뭐 소방 이제 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보고한 게 같고요. 일단 안전점검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요, 체크 항목부터 분류해야 되죠, 먼저. 근데 체크를 할 때 안전점검을 왜 하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상태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갖다 보는 걸 안전점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비, 의류, 음식, 물, 그리고 비상용품, 그리고 기타, 인지해야 될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목록을 쭉 만들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검토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검토를 해야죠.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면 되겠는지. 그리고 3자로 공유를 합니다. 3자 공유라는 게 뭐냐면, 이 체크리스트, 내가 준비한 물건, 그리고 언제 떠나서 언제 오는지, 이걸 제3자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팀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위에서 이 정도 물건을 가져가서 이 정도 버틸 수 있고, 이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걸 판단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3자 공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생사 진행할 때는 중간 점검이 있어야죠. 수시 검토입니다. 그리고 사후 검토, 그리고 업데이트.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사전 검토가 있습니다. 사전 검토는 책상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중간 검토는 진행하면서 이루어지겠죠. 수시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검토해야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마지막에 또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만드는데요. 여기서 근데 잠깐 제일 중요한 체크리스트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기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전에 시설을 관리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일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자기 점검표. 그래서 항상 스스로 체크하게 했어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심신에 대한 상태. 두 번째, 자기의 적격성.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고 응급사고가 조치가 안 됐을 때요. 여러분 소송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한테 증서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거. 근데 저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일하시는 분들은요. 응급처치 16시간짜리 한 사이즈는 꼭 배우세요. 22개 섹션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배우시면 평생 써먹는 겁니다. 딱 이틀만 투자하세요. 저는 인공호흡을 7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살았고요. 2명은 영영 못 일어나셨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이제 안전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들 때문에. 근데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니죠. 평생 이런 경험 안 갖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뺨에 댈 때 그 끈적거림, 차가움, 색깔 변해가는 거, 입술 색깔 바뀌어가는 거 다 보이게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예방 잘 하시면 안 생겨요. 바로 안전관리스 하고요. 안전점검 잘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체크리스트에 쭉 내용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기점검 체크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참가자 점검 체크도 꼭 해보세요. 참가자의 심리 상태 잠깐만요. 여기 들어오실 때요.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원들이고 제가 리더라고 그러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보일 때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어제 잘 주무셨고요. 기분 좀 어떠세요? 몸들은 좀 어떠시고? 아주 즐겁게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꼭 딱딱하게 점검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심신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바로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준비 운동 하겠죠. 그러면 대충 한 사람 꼭 지적해서 왜 그러시죠? 이상합니까? 여기서 다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이제 고지해야죠. 오늘은 어디 지형을 갈 거고, 어떤 속도로 갈 거고, 여러분 어떤 거 준비했는지 점검하고 고지하고 체크하고요. 또 어떤 사회 벌어졌을 땐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돼,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죠. 그리고 장비, 의류, 음식물, 내비상화, 비상용품, 야생동물. 이 길에는 요즘 계절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거 얘기해 있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세 번째, 안전관리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 계획서.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세 번째, 위험성 평가. 근데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점검은 현 상태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제대로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위험성 평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재된 위험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안전관리 핵심이에요. 안전관리에서 위험성 평가가 빠지면요. 그거는 50%에서 60%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험성 평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점검은 나와 있는 아까 기능과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잠깐만. 위험성 평가는 이런 시설물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움직일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주차장에서 현관 들쳐서 그리고 계단 올라와서 로비를 거쳐서 들어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시설로 화장실을 갈 거예요. 이 동선을 그대로 그려서요. 그 동선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 주차장에 내려서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려서 교육장 가서 수도길 산책을 쭉 통로 갈 때 이 움직일 때 어린이가 갈 때 여성분들이 갈 때 노인분들이 갈 때 성인들이 갈 때 위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바로 그걸 찾아내는 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안전점검보다 훨씬 고도화된 게 위험성 평가다.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험을 찾아내서요. 그것을 체크합니다. 잠재된 위험을 체크해서요. 그걸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큰 거부터 때리는 거죠. 없애는 겁니다. 큰 거부터. 이러면 일단 작은 양. 일단 내가 지금 3개밖에 못 없애. 우리 지금 역량으로는. 그럼 3개만 없애는 거죠. 먼저. 가장 큰 거부터. 바로 이것이 위험성 평가다. 그래서 관리 절차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위험을 파악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핵심은 위험을 파악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위험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이 위험성 아까 찾으면 아까 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을 추정해서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감소를 취해야죠.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 파악은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아까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반사항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위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반한 결과야. 이건 아주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위반은 절대 법령을 먼저 검토하시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사고나 질병 자료, 이런 사례들을 모으셔야 돼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사고 사례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없애버리죠. 근데 저는 그게 안전한 나라로 가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오픈해 주셔야 돼요. 사실 사고 사례 학습하다 보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가끔 전화 와요. 네가 뭔데 이러고 전화 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끌어내서 다른한테 알려줘야지 당신이 당한 걸 안 겪을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고 사례를 많이 보세요. 법은 형식적인 것이다. 아니요. 법의 관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법의 판례나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 법의 관점을 아시고 주의할 것과 조심할 것과 또 예방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 상식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다음 뭐예요? 활동 절차. 아까 얘기했던 그 절차들. 주차장에서 어떻게 움직여. 수업할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 이 순서들을 쭉 그려보시고 그 순서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 야, 예를 들면 겨울철입니다. 지금 숲길을 가고 있어요. 미끄러질 확률은 어느 정도죠? 높아요? 고? 야, 그 다음에 넘어지면 경미, 심각, 중대. 심각. 그럼 3. 그럼 보면, 야, 경미, 심각, 3. 심각 2. 그리고 많다. 2, 3은 6. 높네요, 위험이. 바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건 굉장히 자율적인 거예요. 다 틀려요. 선생님이 계신 곳, 선생님 생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장소마다, 야, 똑같은 장소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한 거 아니야?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그때 다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내가 이거 위험, 미끄러지는 넘어지는 거, 야, 추락하는 거, 발 빠지는 거, 이런 위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점수가 나오죠. 큰 점수부터 없애버리면 되죠. 바로 이게 체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거가 안 되면 대체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숲길 운영 중 잠재 위험인을 갖다가 제가 데이터 3개 뽑아봤어요. 스위스 국립공원, 그리고 미국 국립공원, 그리고 3군데 어제 번역을 하냐고 사실 좀 많은 데 걸렸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없더라.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야생동물. 그리고 곤충 진드기, 독성식물, 거칠은 지형, 그리고 길 잃는 거, 그리고 날씨, 통신이 불가되는 거, 또 수인성 질병, 이제 물을 먹다가 탈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걸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계절별로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었어요. 계절로 보니까 이쪽이 이 순서대로가 제일 많이 위험했던 것들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많이 위험했던 거,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 데이터로. 보면 첫 번째 위험한 길, 봄입니다. 봄은 일단 진흙탕이 많죠. 눈이 많이 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캐치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천이 범람할 수 있고 물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곤충, 진드기나 이럴 때는 이제 성수기가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성식물, 특히 온나무, 독참나무, 쐐기풀 이런 건 봄에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다음 야생동물, 겨울장 끝났으니까 위험한 거 다 사실이겠죠. 그리고 알러지. 이제 봄엔 꽃가루들이 많이 날려다니니까 알러지 있는 분들. 근데 알러지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가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얼굴이 붓기 시작해, 이건 아주 긴급 비상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얼굴이 부으면 기도도 붓습니다. 질식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날씨에, 이건 뭐 늦은 눈보라나 5월까지 눈이 올 때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봄하고 가을이 제일 위험한 게 저체온증이에요. 사실 겨울도 무섭지만 봄하고 가을이 더 무섭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더 저체온증이 무섭고요. 그 다음, 이번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열과 습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되어 있었고요. 열과 습도 중에서도 탈진, 이제 열탈진이죠. 열사병 이런 거죠. 근데 특히 요즘까지 폭염이 있는 곳, 그늘에 우리나라가 습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늘로 들어간다고 버틸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안 부는 산에서는 정말 여름에 버티기 쉽지 않죠. 그리고 탈수, 화상, 탈수, 땀 많이 흘리죠. 그리고 곤충 많고요.
이제 독성식물로는 여름에는 온나무, 독참나무.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 많이 돌아다니죠. 특히 뱀, 항상 나뭇가지, 긴 가지 또는 스틱 이런 것을 여름철에는 가지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폭풍. 여기서 미국 국립공원에서는요 4만 원이 이려간 저기 뇌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거기 이제 차도 길이 넓으니까 차도 다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추락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요인들이 더 강하다.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 바로 낙엽이 제일 위험하죠. 특히 나무 밑둥, 뿌리 드러나는데 낙엽 쌓였을 때 밟게 되면은 많이 다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숨겨진 함정. 이건 뭐냐면 쌓여가지고 구멍과 홀 같은 데가 없어서 발목이 껴서 뭐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이 사냥식은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육장 주변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 그리고 빠른 일몰. 이제 낮이 짧아지죠. 예, 낮이 짧아지고 추워지죠. 그리고 갑자기 변해서 날씨 소나기라든지 있고요. 역시 야생동물, 아까 했던 야생동물 특히 이제 있고요. 해로운 곤충들 역시 여전히 남아있죠. 특히 요즘은 근데 봄하고 가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이제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건. 근데도 이제 전 낙엽 위험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요. 겨울에는 역시 저층과 탈수. 근데 탈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겨울에 탈수 그러는데 사실 겨울에 오히려 탈수 현상이 훨씬 강해집니다. 왜? 그만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탈수가 강해지고요. 왜? 지방이 소모될 때 연료가 바로 물이 아닙니까? 물. 근데 우리가 계속 춥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모가 많습니다. 물 소모가. 그래서 탈진을 많이 합니다. 겨울에도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어차피 겨울이니까 역시 미끄러짐. 그리고 산악 주변에는 어떤 눈사태. 그리고 이제 강설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고 엉덩이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움 청하기도 힘들고요. 또 나무물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어떤 큰 밑에 바위 공간이 있는데 눈이 와서 쌓이고 얼음이 쌓이다 보면 밑에 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인 것처럼 보여서 이건 추락하는, 아까 밝김, 가을에 밝히는 게하고 개념이 다른 그런 추락의 위험도 있고요. 역시 나뭇가지 하는데 역시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겨울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조난당했을 때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 세게 부는 날 핸드폰이 안 터지잖아요. 바람 불면 핸드폰 안 터집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핸드폰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졸랐을 때도 바람 세게 불 때 핸드폰이 잘 안 터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날씨에 관련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갖다 전부 다 정리해 보게 되니까요. 첫 번째 날씨.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건 계절 상관없이 다 모아본 겁니다. 날씨, 동상, 열탈진, 탈수, 낙뢰, 돌멍수.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 낙상이라든지 산사태, 눈사태, 야생동물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내비. 어떤 경험이 부족이 제일 큰 문제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길 잃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딴 데로 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장비나 어떤 모자란 장비, 아니면 보온 옷을 안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 너무 낮에 더우니까 어떤 가볍게 입고 하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체온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람. 아까 사실 제가 앞뒤에서는요, 자연적인 현상만 다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범죄, 폭력.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응력, 어떤 수포된 신체 통증, 또 지병이 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도 역시 핵심은 사람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위험성 포괄 이런 식으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했던 가능성 빈도 곱해서 점수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수 체계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지침서 있으니까 뭐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오픈소스입니다. 네, 그리고 대응.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첫 번째 침착하셔야죠. 네,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상황 평가하셔야죠.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돼요. 잠깐만, 우리 응급위기대응으로 할게요. 사람 겹쳐지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제가 지금 쓰러졌어요. 수업하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어깨를. 박수 쳐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맞아요. 상황 판단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요즘 보면은 그냥 판단 없이 의식 확인 자체가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의식 확인, 그리고 신고 눌러 그냥. 뛰는지 안 뛰는지 알지도 않고. 바로 상황평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예? 야, 그리고 두 번째, 내 팀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안전을 보장해야 돼요. 안전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대피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 응급조치 들어가야겠죠? 부상자가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도움바로 청하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절대 자리 떠나지 마세요.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관리자니까. 그 다음 비상계획을 진행합니다. 비상계획 뭐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응이라고 그랬죠? 준비 없는 대응은 없어요. 준비가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문서화시키세요. 있던 일을. 이게 여러분도 돕고요. 그 조난자도 도울 거예요. 모든 위기 진행의 기본은 3H 원칙입니다. 우리가 CPR 배울 때 봤죠? 체크, 콜, 케어. 확인하라. 도움을 청하라. 여러분, 무조건 슈퍼맨은 없어요. 도움을 잘 청하는 게 슈퍼맨이에요. 특히 지도나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 거의 생기지 않아요. 케어. 여러분은 응급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응급처치 능력은요. 의료인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만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처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의료인 있으면 의료인이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판례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관리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친 사람을 늦게 발견한 거. 감독, 협조 안 된 거죠. 두 번째, 전화 늦게 한 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전화기 들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상황 벌어지면 그냥 전화기 드세요. 그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상황 벌어지면 무조건 전화부터 든다. 왜? 특히 산속은요. 헬기 올 때 기름 넣고 오는 거 아시죠?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헬기는 그 가는 도착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왜 있냐면 헬기가 있다가 기름을 넣고 옵니다. 넣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번 점에서 무조건 상황이 벌어지면 전화부터 해라. 그게 제일 도움 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황평가, 응급조치, 의사소통, 그리고 도움 요청, 함께 있기, 비상계획 실행, 정보화. 가장 중요한 게 문서화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도움 요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화가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밤을 넘겨야 될 때는. 그때는 사람을 시켜야겠죠. 그럴 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인지시키고 손전등, 기타 등의 신호 볼 수 있는 걸 주고 보내야지 그냥 뛰어가 그러면 안 되겠죠? 복구. 이게 마지막입니다. 복구란 건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가야 사후 처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사람이라면 길 가던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와주고 인계해주고 거기서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좋은 일 했네? 이러면 끝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근로자예요. 근로자는요, 그 이후에도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사고가 난지를 알아야지 다시 또 다른 사고를 안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사고, 즉각 대응해야 됩니다. 왜? 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모든 증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잠깐만,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해도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안전조치하고 응급조치 먼저 한 다음에 즉각 대응하는 거예요. 그 사고장은, 사고 지역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테이프나 어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세요. 왜? 사고는요,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아주 한 번일까 말까 한데요, 범죄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 지역은 가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모두 문서화 시킵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기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건 신고를 하셔야겠죠. 사건이 발생했으면 바로 신고 들어가야죠. 역시 112, 119 모두 연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감독처 협력. 만약에 회사에 보고사항이 있다면 또 감독청이 있다면 거기에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수길 쪽은 잘 모르겠는데 체육절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감독청에 바로 연락을 보고를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련된 법이 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건 분석을 하셔야죠. 검토, 변경하시고요. 사건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사람이든지 이거 좀 바꿔야겠죠? 그럼 검토하고요. 조치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건 분석입니다.
사고나 재해를 분석해서 원인과 기여 요인을, 그 사고를 만든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란 뭐예요? 부딪혔어요. 그럼 이 부딪힌 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 부딪히게 한 원인이 뭐야? 간접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근본적인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부딪혔으니까 에휴 이 책상이 잘못했어. 그럼 되겠어요? 책상 갖다 놓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또 다른 사고가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직접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좋은데 그중에는 뭐야? 인적 오류가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관리자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관리 시스템이 뭐가 잘못했는지, 참여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또 한 사람만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요, 보면은 몇 프로 쪼개잖아요. 그죠? 왜냐면 과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돈 때문에, 소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유를 알아야지 다음에 동종의 사고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바로 사고 조사할 때는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20개, 5곡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계세요? 왜 교육받으세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안전사고 예방을 왜 하시는데요? 제 임무이기 때문에. 직무다. 직무가 왜 그걸 받아야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왜 최소한 5개, 저 5회인데요. 5단계 아니라 계속 가다 보면요.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요. 사고조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자기 확신 편향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좀 바빠서 그랬어. 여기 있을 때는 뭐야? 바빠도 접근해야지. 바로 이게 양면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철저하게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OA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일시, 장소, 사고 장소, 재해자 주소, 소서, 프로그램, 가입, 재해자 측, 그리고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해서 6하 원칙으로 쓰시고요. 관리자 과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참가자 과실, 사고자가 어떤 식인지. 우리나라는 근데 잠깐 이런 게 있어요. 사고자가 꼭 피해자야. 사고 난 사람은 꼭 뭐야?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적인 문제였지 객관적으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무슨 요인이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해를 어떻게 처리했고 치료 기간인지 이렇게 해서 결재를 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 짧게 했는데요. 일단 안전관리가 뭔지 좀 인지하셨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안전관리라는 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한 과목이 대학에서 13시간씩, 13일 동안 3시간씩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함축되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겁니다 하고 안내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와 닿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수계 근로자 분들께서 이제 시작하셨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차만 아시면 금방 더 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되신 거죠? 숙길 안전 전문가로서 출발하시고요. 이 시간 계속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